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한 노인의 편지가 공개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아무개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장관님, 혼자서 51만 원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신 다음에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왜 51만 원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42만 명은 생계급여를 26만 원 받고 기초연금을 25만 원 받아서 51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초연금이 5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공식 수입이 5만 원 늘었기 때문에 대신 생계급여에서 그 5만 원을 다시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은 늘 51만 원입니다. 그래서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잘려나갔고 올해도 국회에서 깎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첫 소식 바로 그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여전히 개의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서 막판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회동 자체가 또 무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왜 또 무산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늦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회동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오늘 저녁 8시부터 본회의를 열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한 것인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를 시작으로 연이어 연기됐습니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임시회를 짧게 열고 닫겠다는 여야 5당의 전략에 맞서서 회의 시작부터 합법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일단 국회 사무처 의사국은 인사에 대한 안건도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무제한 토론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기 연장의 건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이 아닌 16일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의장실에서의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장실에 모여 있는 모양인데요. 선거법 개정안 처리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상정하기를 바란다는 민주당과 결사항전하겠다는 한국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면서 선거법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이 먼저입니다. 상정하는데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요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 하나로 지속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른바 날치기 규탄대회에 이어 여러 차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은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거고요. 하지만 국회의장이 오늘 안에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거법 개정안 표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4+1 협의체 협상도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의당입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4+1 협의체가 내놓은 선거법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준연동률 적용에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추는 조항은 민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합의안을 가져와야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심상정 대표 역시 민주당이 개혁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선거법 협상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렵게 만든 안을 야3당이 거부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4+1 협의체를 통해 정당들과 다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당 협상자인 박주민 의원은 단일한 조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신당 천정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다 한번 살펴봤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지금 막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3당 원내대표 합의 내용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오늘은 본회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는 소식 막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국회 상황이 참 엉켜 있어서 풀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국회 상황 동국대 김종욱 교수를 모시고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는 이제 회기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만 하고 16일 날 끝내는 걸로 하고 뭐 다음에 다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자유한국당은 열었으면 한 달은 가야 될 거 아니냐. 네네. 근데 그걸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토론을 해서 정하면 되는데 그 토론을 무제한 토론으로 가자. 네네. 근데 회기를 정할 때도 무제한 토론합니까? 그냥 간사나 뭐 원내대표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그런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 법에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일단 국회의장실에서는 회기 결정 문제는 필리버스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리버스터 하기 이전에 이미 그 3당 간의 합의 사항들이 오전에 회기 결정 문제 같은 경우는 5분 이내에 찬반 토론을 한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들어가든 아니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무슨 찬반 토론 5분짜리 10분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랑 맞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기 문제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국회 회기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이 회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필리버스터 하게 된다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실질적인 쟁점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나 찬반 토론은 아무런 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회기를 언제 결정할 거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제100이죠. 국회법에 의하면요. 예. 의제외 발언을 금지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회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일단 고민스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명문화가 안 돼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국회법에 명문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회기까지 필리버스터 한다?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의원의 몇 명 이상이 신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예.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의견이고. 네네네. 근데 회기를 가지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벌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다음 회기가 열렸을 때 그거 갖고 투표를 하면은 회의 끝난 거 가지고 그 회의를 언제까지 끝내느냐를 가지고 또 다음에 가서 투표를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하네요. 무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이기 무한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 법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 회기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도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지금 16일까지만 딱 하자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의 속내와 이걸 끝까지 막아서 30일간 쫙 끌고 내년 1월로 넘어가야 되는 한국당의 속내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계속 유지시켜야지만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예. 4+1, 뭐 민주당을 비롯한 4+1 체제 같은 경우는 이걸 빨리 통과시켜야 핵심이 뭐냐면 이제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법 통과 가장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처리가 돼야지 민주당이 처리하고 싶어하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빨리 임시회를 쪼개서 잘게 나누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30일간 진행해 왔는데 왜 네. 이번만 이렇게 짧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이것도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요. 국회법에는 임시회 회기는 30일로 하게 돼 있지만 8월 임시회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핵심은 이런 국회법의 내용들이 아니라 예. 4+1 모임에서 빨리 합의안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은 국회법 문제들은 좀 그다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어차피 오늘 뭐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네. 4+1에서 정의당이 반발하고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열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되게 된다면 4+1 체제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시간을 갖고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냈을 때 소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4+1 체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렇게 된다면 계속 삐걱거리게 된다면 소위 자유한국당에게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 회기는 다음 회기를 열기 3일 전에는 뭔가 네. 처리가 돼야 되니까
오늘 이걸 내려고 했다는 얘기는 17일 날 다시 이제 열고 싶다 이제 이런 예. 얘기가 되는 거겠죠. 계속 열어서 그렇게, 필리버스터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예. 열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지금 막 거죠. 들어온 소식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들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정말 유감스럽다. 오늘 본회의를 열려고 했었는데 네네. 예, 그 다음에 좀 사흘 동안 마라톤 협상을 좀 해달라. 그래서 16일 날 원내대표들 다시 모여봐라. 네네.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사흘 동안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들 토론을 해서 네네. 합의된 안을 좀 나하고 만나자, 가서 갖고 와서 만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무리한 접근을 하는 건 예. 왜냐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그 투표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여야 간 합의하는 정신을 통해서 만들어 왔던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예. 가급적이면 소위 재정당이 다 예를 들면 합의하는 선거법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 11월 5일 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인데 당대표들이 다 모인 겁니다. 거기에 9번에 뭐가 있냐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당대표가 서로 합의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12월 15일 날 작년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가 모였어요. 첫 번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4번이 뭐냐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과거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소위 비례성을 높여서 국민의 대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말씀하셨던 건데 예. 최근에 오는 거는 뭐냐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안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좀 진일보된 안을 갖고 와서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당에서 얘기되는 250 아니 50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적어도 합의 처리의 정신들을 만드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4+1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좀 그런 대안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양대 정당의 어떤 독과점 구조 같은 걸 좀 깨고 실질적인 다당제도 좀 해보고 아니면은 너무 과소 대표되는 계층들, 뭐 청년이나 노인, 뭐 노동자, 농민 이런 계층들을 더 대표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해보자는 거 그 취지는 다 같이 동의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군요. 작년에 이미 당대표, 원내대표가 다 합의했던 사항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셈법이 이제 달라지니까 네, 완전히 그렇죠. 지금 뭐 엉망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결국 문희상 의장은 16일 날 좀 다시 한번 만나보자. 네. 그때까지 좀 열심히 한번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일정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을 해보신다면.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과 그다음에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된 예. 단일한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패스트트랙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과반만 동의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가장 핵심은 저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단일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랑 예. 또 한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4+1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지금 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예. 소위 이게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진일보된 안을 내서 합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예. 소위 자유한국당이 만들었던 국회법, 선진화법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소위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패스트트랙 법에 맞게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과반 수정 찬성하면 통과되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자체는 정치적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좀 양보를 하는 안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1의 그 합의체의 힘은 뭐 이미 예산안 통과 때 이미 확인을 네, 한 거니까요. 확인됐어요. 예. 네네. 뭔가 합의안만 제대로 나온다면은 다시 이제 밀고 갈 수는 있는 동력이 충분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네. 문제는 4+1의 협의가 여기서 결렬됐다니까 결렬될 부분이 글쎄요. 일단 석패율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역시 250+50 비례대표에서 이 50 비례대표의 연동 비율을 어떻게 하냐 그 문제 갖고 걸린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 연동률을 좀 더 낮추려고 하는 계속 낮추려고, 상황인 예.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석패율 같은 것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저는 좀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의석 차이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은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랑 예.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 정치가 계속 거대 양대 정당들의 격돌이 너무 강하니까 다당제를 통한 연정, 뭐 연합정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좌우 동고정부도 만들어내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당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을 소위 좀 더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민주당의 입장은 오히려 장벽을 갖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예. 저는 민주당이 얘기했던 비례성을 높이고 국민을 더 대의할 수 있는 선거법이라고 하는 원칙. 근데 과거보다 솔직히 250대 50이 상당히 후퇴한 거니까요. 예. 이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소위 공수처법, 사법개혁 법안을 갖다 통과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새어 나오는 이야기대로 네. 지역 비례대표 50석에 대해서 반을 갖다 캡을 씌워가지고 상한선을 그어갖고 25만 적용시키자. 이 얘기가 민주당의 안으로 확정되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 뭐 민주당이 확고하게 이 안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 협상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4+1 협의체 내부에서 어떤 하나의 중재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통해서 판을 깨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저기 소수당들의 그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적정한 타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타협은 그래도 될 것이다. 네네. 예. 석패율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12석에서 각 당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것 같이 지금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뭐 이제 석패율제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핵심은 전 비례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례성. 예, 비례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서 그 비례성 속에서 다양한 석패율 이런 것들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예. 이렇게 석패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 전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유연할 하게 필요가 됩니다. 있다. 예. 근데 이제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 자꾸 꺼내는 얘기는 연동형 도입하고 네. 이런 대화 원칙에 동의만 한다면 한국당하고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면 그래도 어떻게든 선거제 논의에 제1야당을 끌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모든 정당들이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내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아직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로텐도울에서 농성 체제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선거법을 막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장애투쟁도 많이 하고 보이콧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번만큼은 좀 더 진일보된 안을 갖고 나와서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이후에 저희 내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묘한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전략을 아마 문희상 의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이걸로 꺼내는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거는 본질과 무관한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지역구를 물려받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서 올라와 있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패스트트랙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유한국당이 만들었던 국회를 선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그 문제를 연동시켜서 소위 국회의장의 권위를 끌어내는 방식이 자유한국당이 좋은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맡았던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다른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거듭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 과거 수사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경남 지역 경찰서장인 A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청장이던 시절 수사과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원이던 정모 총경과는 경찰대 동기로 김 전 시장 수사를 앞둔 지난해 1월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울산에 내려왔다는 정 총경과 만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A 총경은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과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 총경을 상대로 정 총경을 만난 이유와 당시 첩보를 전달받아 수사에 나선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을 다녀갔다는 정 총경이 A 총경을 만난 것은 하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래고기는 형사과장이 수사하는 사람이죠. 왜 그 김기현이 수사하는 수사과장을 만나고 갑니까? 같은 방송에서 설전을 벌인 황 청장은 첩보 이첩에 한 달이나 걸렸는데 기획된 하명 수사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그 반나절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인수인계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면 3달 넘게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명수 사라면? 검찰은 출석 요구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팀 관계자 7, 8명에게도 주말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거듭 통보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의혹 수사 책임자 소환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도 비리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유재수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이후 16일 만입니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생의 취업과 아들 인턴십을 청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높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요구해 장기간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받았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중대한 비리의 대부분을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위 첩보에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또 강제 수사권이 없어 더는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조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장과도 일정 부분 배치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감찰 중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관련 의혹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 배경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조 전 장관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의 인력을 동원해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김 씨 측도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양측의 진실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 씨는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침묵을 깨고 성폭행 의혹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아직 상대방의 고소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 퍼지고 있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장 내용도 못 봤어요 아직. 나중에 아마 수사의 과정 중에 밝혀질 겁니다. 네. 처음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모 씨가 지난 2016년 8월 한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해당 여성을 대리해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건모 씨의 사실 인정과 사과, 솔직한 사과인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김 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소속사는 상대 여성의 주장을 거짓 미투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조만간 따로 자리를 갖고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해당 여성을 대리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 씨의 법적 대응을 두고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특권의 정치나 차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밝혔고요. 또 100년 전 임시정부가 천명한 민주공화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100번 김구 선생의 모습을 레고로 만든 모자이크 작품이 청와대에 설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기한 듯 다가가 만져봅니다. 고등학생들이 일제강점기와 3.1운동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는 공동 회화 작품을 보고는 기특한 듯 환한 웃음으로 격려합니다. 문 대통령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100년 전 임시 현장의 민주공화제가 우리 정치와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미래 세대가 이끌어갈 100년은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번영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들이 3.1 독립운동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와 평화의 한반도 목표도 함께해야 이룰 수 있다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지원을 당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3.1운동 주체들에게서 이미 뜨겁게 확인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과 임시정부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는 문 대통령의 물음에는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기득권을 놓지 않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제 5번째 회의인데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린다고요. 네, 17일, 18일 이틀 열립니다. 여전히 미국은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6조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9월부터 4차례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적용되고 있는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31일에 종료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협정이 적용돼야 합니다. 네, F-35A 스텔스 전투기 하면 우리 군의 새로운 전략 무기로 꼽히는데요. 내후년까지 모두 40대를 배치할 계획인데 일단 올해분 도입은 완료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3대가 들어온 거죠. 이걸 이제 실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대개는 첨단 무기를 배치할 때 국민에게 그것을 선보이는데 이번에는 전력화라고 하는 그 위용을 선보이는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략 무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조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민해져 있는 북한을 의식하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임성호 기자가 분석해 봅니다. 지난 2008년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슬램 이글의 전략화 행사 모습입니다. 대대적인 공식 기념식과 함께 F-15K 전투기들이 직접 편대 비행하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오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조종사와 전비사에게 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전략화 행사는 작전 체계를 완비하고 언제든 출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사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F-35A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를 뚫고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의 스텔스기로 지금까지 13대가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공식적인 전략화 행사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공군은 오는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F-35A 전략화 행사는 비공개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35A가 충분히 홍보된 데다
국가 전략 자산인 만큼 고도의 보안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열린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고조되는 북미 신경전과 함께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그동안 F-35A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서 공공연한 위협이자 도발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겁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대북 로우키 전략을 구사해온 것도 북미 협상의 틀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오는 2021년까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의 실전 배치는 예정대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잊을 수 없죠. 은행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네. 사람들은 그걸 쉽게 돈을 또 빌려서 계속 오르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죠. 그럼 또 네. 부동산은 더 오르죠. 근데 이게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은행들끼리 이거와 관련된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그러다가 일시에 거품이 꺼지면서 다 무너져 버리죠. 글로벌하게 무너지죠. 그랬죠. 네,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파생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키코 사태라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은행이 피해 금액의 최대 41%를 보상하라고 이 금융감독원이 판단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 국내 경제를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 원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불똥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외환 파생 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위험한 상품을 권유한 은행과 높은 금융 수익에 골몰한 기업이 합작한 참사였습니다. 당시의 기업들은 사기성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 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단죄하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 왜곡까지 묵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지가 쌓였던 키코를 다시 서랍에서 꺼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긴 겁니다. 결론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권유하기도 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오래된 빚을 갚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배상 비율은 기업의 당시 가입 상황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41%로 정했습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결과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일단 환영했습니다. 이 협상에 은행들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하고 이번 분쟁 조정이 키코 피해 기업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면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키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배달 앱 1위가 어딜까요? 배달의 민족 아닐까요? 예. 네, 운영사의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라서요.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2위는 요기요입니다. 1위와 2위가 합병합니다. 요기요는 독일 기업 소유죠. 둘이 함께 아시아 배달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에 등장한 배달의 민족. 5명으로 시작한 업체 우아한 형제들이 만든 배달 앱은 매출 3,200억 원에 이르는 IT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배달 시장을 장악한 배달앱 1위 업체가 독일 상장 기업에 인수됩니다. 배달앱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평가 금액은 우리 돈으로 4조 7,500억 원. 국내 IT 벤처 기업의 인수 합병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표님만의 그런 경영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많이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아시아로 진출을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아시아 11개국 이상으로 저희가 또 운영을 할 수 있고 두 기업은 앞으로 우아 DH 아시아라는 합작사를 세워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 다른 나라에서도 배달의 민족이라는 국내 토종 상표를 그대로 씁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 민족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이제는 아시아 전역에서 경영 노하우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625, 배달통 등 앱 서비스는 합치지 않고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두 기업은 기금 5천만 달러를 조성해 한국에서 성공한 음식점이 해외로 진출할 때 현재 컨설팅이나 기술 개발 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90년대생) 회사원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만화 지토툰. 오늘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는 이 지토툰의 유지한 작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명 연장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작가님 작업실인가요? 네, 제가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러세요? 따로 책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침대에 누워서 그립니다. 침대에서요? 네. 네, 작가님 지토툰이란 어떤 만화인지 뉴스가 있는 저녁 시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이제 지토라는 이제 주인공을 비롯해서 20대나 30대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회사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만화로 그린 만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 연재 중이고 2018년 6월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작가님이 실제로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요. 또 지토가 작가님 본인을 그린 거라고 들었거든요.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만화를 그리시는 건가요? 이제 만화에 그리는 내용들은 거의 전부 실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 제가 직접 겪은 실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인들이 저한테 나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만화로 그려서 올려주라 이렇게 해서 또 지인들이 그런 공감, 댓글 또 좋아요 수를 보고서는 위로를 얻어가기도 하고 또 보면서 재미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감을 많이 얻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림 실력이 엄청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저보다는 뛰어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토툰이 이제 5만 명이라는 독자분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뿐만 아니고 저의 주위 지인들 얘기까지 만화로 그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일에 월화수목금 매일 저녁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자분들한테 내적인 친밀감을 좀 쌓아주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작가님이 가장 레전드라고 꼽는 가장 애착이 많이 가는 화는 뭔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그래서 책을 준비를 했는데 책 홍보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금요일 오후에 직장인 사찰이라는 주제로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1번 거울 보기, 2번 영혼 없이 키보드 두들기기, 3번째는 친구들 SNS 프사 구경하기, 4번째는
자리에 있는 파티션 있잖아요. 네네. 파티션 문의 구경하기 이렇게 해서 제가 계정에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평소에 그러니까 받는 좋아요보다 훨씬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요일 오후에는 좀 빨리 퇴근도 하고 싶고 엉덩이도 그쵸.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불금 네, 불금 만회하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책이나 SNS에 올린 만화를 직장 동료분들이 보시고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친한 직장 동료들은 제가 만화 그리는 거를 알고 있는데 상사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SNS를 잘 안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만화책 같은 거는 좀 나이대에 안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만약에 이제 방송이 나가면 아시게 될 텐데 뭐 눈치는 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 주지 마시라는 무언의 압박은 아니시죠? 주지 마세요. 작가님 만화 중에 또 꼰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큰 인기를 얻고 또 공감도 많이 받았는데요. 라떼 이즈 홀스라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제 생각에 라떼는 말이야가 무조건 꼰대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과거들이 지금 현재에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좀 진심 어린 조언이 돼서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 생각은 이런데 너도 꼭 이래야 해 이런 것을 강요하시는 분들이 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화에 직장 생활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고 계신데요.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 또래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미래의 직장인이 될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4년을 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연봉도 워라밸도 뭐 그런 회사 분위기도 다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먼저 찾고 또 그에 대해서 커리어를 쌓다 보면은 자신한테는 베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셔서 또 그런 경쟁력을 가지셔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들이 보면 또 젊은 꼰대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작가님이 누워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저도 누워서 매일매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볼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안 쓰고 1998년에는 말이야 2010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겠어요. 더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입에 붙어 있어서 네. 무심코 자꾸 나올 때가 있는 거 저도 느꼈습니다. 오늘 좀 찌릿하게 뭔가 찔리는 데가 많네요. 그래도 유지한 작가님이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촬영 끝나고 같이 간 조연출 친구한테 언니 꼰대 같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지한 작가는 서로의 다름과 세대의 변화를 인정하고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 만화에 계속 녹여서요. 젊은 세대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기성세대도 이 만화 용감하게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흔히들 젊은 세대들도 요새 90년대생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러긴 하는데 자, 다 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나오면 열심히 함께 읽읍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 새로운 변화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역시 9년째 1위 자리를 지켰군요. 네, 예.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87위로 유일하게 100명 안에 들었고요. 또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딱 100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역시 뭐 정치 경제계 인사 위주로 돼 있긴 한데 네. 우리도 어제 저녁에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성신문이 선정한 2019년 미래의 여성 지도자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에도 출연하셨고 YTN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2019년 올해의 인물상을 어제 받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외치더군요. 여성으로서 못 갈 길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여성이 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게 하자고 어제 다짐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자 소개는요, 시간 관계상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음악은 또 여성 듀오의 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옥상달빛의 굿나잇 들려드리면서 뉴스가 있는 저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ure.